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강의를 다시 찍는 자리인데요.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사고 감각하고 자아 감각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청각하고 이제 언어 감각, 엄밀히 말하면 언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풀어서 보자면 말이죠. 스피킹. 말할 수 있는 감각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고 감각, 자아 감각을 이어서 다룰 텐데요. 먼저 이제 12감각의 구조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응? 놀래라.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요거 네 개를 하위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위 감각은 주로 신체적인 감각 기관들의 발달하고 관련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 중간에 걸쳐 있는 요 네 개는 신체적인 감각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관 자체는 전부 우리 얼굴에 붙어 있는 기관들이죠. 여기가 후각, 미각, 시각, 그다음에 열감각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이제 다 근데 이제 5, 6, 7, 8번 중위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얘들은 주로 혼과 관련된 감각들이었습니다. 마음 상태, 혼. 요거는 신체와 관련된 거, 몸과 관련된 거였죠. 몸과 관련된 거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요 네 개가 이제 영과 관련된 거죠. 영적인 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감각기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청각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이게 무슨 영적인 거냐,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고 소리라고 하는 물질적 실체가 있는 문제 아니냐? 그 다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소리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할 때 조금 섬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패러다임,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에는 유물론적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이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들에 대해서 도외시를 하거나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정신, 의식, 관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물질을 기초로 해서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관념의 발생이나 운동을 설명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성과로 뭐 지금 우리 문명이 지금 이뤄놓은 거는 뇌과학과 같은 학문들인 거죠. 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물질작용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과학적 패러다임이 깔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지학은 그렇지 않죠. 인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학은 그래서 비물질적인 영적 실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 실제와 물질 사이에 상호작용이 늘 공존하고 있다고, 늘 활발하게 교류하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패러다임하고는 전제가 아주 다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몸, 혼, 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영적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여기는 청각, 여기는 말하는 거. 근데 여기는 사고감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아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 부분은 왠지
물질적인 실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라든가 자아라든가 이런 건 대단히 관념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 묶어가지고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하는가부터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 여기가 촉각, 생명감각, 고유 운동감각, 균형감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신체 감각기관들의 발달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배우의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 알베르트 수스만의 12감각론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감각의 배후에는 아트만이 작용하고 있다. 운동감각의 배후에는 부띠가 작용하고 있다. 균형감각의 배후에는 마나스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자료가 현재로서는 세간에 소개가 되거나 공식적으로 출판이 된 거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선뜻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신체 감각들의 발달 과정에 영적인 배후 힘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힘과 물리적 힘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첫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응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감각기관들에서 해결되는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번이 촉각인데 가령 촉각이 일으키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리의식이에요. 그럼 분리의식을 해결하는 역할로 자아감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리에 대해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통합의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분리됐다는 건가요? 세계와 내가 분리됐다는 거죠. 세계와 내가 분리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 잃어버린 신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나, 이게 이제 대상, 주체, 타자, 타, 뭐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신과 인간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이원 분리를 처음 느끼게 되는 게 촉각에 의해서 분리감각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분리감각이 사실은 모든 종류의 불안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리불안은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의 애착관계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나타나죠. 엄마 몸에서만 떨어져도 아이들은 불안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고 나면 엄마의 몸에서 이게 피부 접촉상으로는 좀 떨어져도 엄마가 내 주변에서 보이기만 하면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근데 안 보이면 또 불안해합니다. 또 조금 더 가면 엄마가 안 보여도 목소리가 들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들리면 또 불안해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 거리두기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분리감각이 불안을 낳는다. 명백하죠.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잠재의식으로 평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평생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인간 분리의식이 불안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어떤 심적인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제 기초를 이루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근본적인 불안을 완전히 해결하는 정도의 자의식을 가졌을 때 이걸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아감각은 굉장히 고차적인 감각인 거죠. 대단히 고차적인 감각.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한 감각 같은 거죠. 그래서 12감각을 이해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12감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달할 때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발달합니다. 일단 차례대로 발달을 한 다음에는 요 혼과 관련된 감각들은 시계열을 따라가지는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달을 하지만 실제 발달론적인 과정에서는 감각혼 먼저, 오성혼 다음, 의식혼 다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게 됩니다. 예, 다 그렇고. 근데 물리적인 신체 기관으로서는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혼에 영향을 미쳐서 감각혼, 오성혼 이렇게 작용을 할 때에는 감각혼 먼저, 오성혼 다음, 의식혼 다음 이런 순서를 지켜서 발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계열을 따라갑니다. 시계열을 따라간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시계열을 따라갑니다. 이쪽도 어느 정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섞이지 않고 시계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발달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인데 얘가 발달을 할 때 얘도 이미 미세하게 작동을 해요. 인간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몸, 혼, 영이 동시에 다 작동하는 거지. 어느 때는 몸만 있고 어느 때는 혼만 있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어떤 자의식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에는 자기 신체 중심의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사회화되고 나면 자기 마음 중심의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식인 거예요. 무게 중심이 바뀌는 거죠.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면 자기를 대자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리두기의 능력이 이제 내면적으로 성숙해지고 나면 원래도 평소에도 가지고 있던 이쪽 감각들이 새롭게 그 성숙에 따라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12감각은 늘 있다.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늘 있지만 그 개발의 정도가 어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의 흐름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애라고 해서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의식인데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자기 스스로 갖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의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어려도 미세한 자의식들은 계속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의식은 아주 미세한 자의식은 보통 한 3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그 전환점마다 어떤 자의식의 성질들이 바뀌어가면서 주요 전환점마다 다 새롭게 일어나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7년 주기 발달에 있어서 7년마다 자의식이 실제로는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때 12감각에서 이제 개념적인 의미에서 자아 감각이라고 했을 때 그 완성 형태, 그 최고의 형태 혹은 완성 형태의 자아 감각이라고 한다면 통합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통합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형태의 자아 감각은 통합의식이다. 이 통합의식은 뭘 통합하는가? 이걸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내는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합해내는 의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득도했다. 득도했다.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을 깨웠다. 신과 인간의 일치를 봤다. 요런 표현들을 쓰죠. 표현을 뭐라고 쓰든지 간에 내용적으로 이제 분리감각이 가지고 왔던 문제들을 자기 내면에서 해결을 한 상태의 자의식, 이걸 이 최종적인 자아감각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살의 자아감각, 14살의 자아감각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달론에서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사고정체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실제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쫓아서 알아야 우리가 발도르프 교과도 구성할 수 있고 아예 관찰의 어떤 틀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개념적으로 자아감각을 12감각의 12번째 감각으로 다룰 때에는 얘의 완성된 형태로서의 자아감각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 혼령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감각은 13감각이었는데요. 그 13감각의 구조를 보면 촉각이 하나 없어요. 촉각을 감각으로 설정하지 않고, 촉각은 사실 모든 감각이 다 촉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감각으로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나 빼고 그럼 11감각이잖아요. 11감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눠버립니다. 이거를 상상력 감각 11, 12, 고차 영감 13, 고차 직관 감각이라고 13개 감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감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죠. 자아감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촉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예. 이제 사고감각 그 다음을 상상감각, 영감감각, 직관감각 이런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어의 문제가 예민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영어 표기를 해보자면 intuition. 네, 뭐야. 죄송합니다. imagination 이라고 쓰고, 이거는 inspiration 이라고 쓰고, 요거는 intuition 이라고 씁니다. 뭐 독일어 원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독일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어근을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에 어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근을 읽어낼 수 있는, 알파벳의 어근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수신어가 독일어가 됐건 불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사상을 구성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영어로도 충분히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가 어근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12감각은 이건데, 인간 혼령에 관한 지혜에서 처음으로 감각론을 제시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13감각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1916년 이후에 인간의 수수께끼에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12감각으로 재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요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고차 상상, 고차 영감, 고차 직관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고차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감각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아감각의 내용. 고차 상상 감각, 고차 영감 감각, 고차 직관 감각. 이게 바로 자아감각의 실제 내용이다라고 슈타이너는 인간 혼령에 관한 지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기본적인 어떤 틀을, 용어를 조금 바꿔서 재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슈타이너의 모든 강연 속에서 자아감각의 개발은 이 내용들을 의식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뭐 이런 주기도문이 있다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주기도문은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 경전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은 함축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대단히 많이 담아서 표현이 이루어지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통속적인, 세속적인 언어 사용의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개념을 쓰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적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해서 경전 수준의 어떤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가장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저기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붕 떠 있는
어떤 남성적인 절대 존재, 타자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물질적이고 즉각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나라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치 지배력이 확장되는 것처럼 이해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언어가 가지고 있는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징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갖다가 옮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갖다 옮긴 듯이 관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형성하게 되면 그 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이다. 그럼 뭘 하늘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천지를 대비시켜서 쓰죠. 근데 동양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천, 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천형상, 제천형상, 제지, 제천, 상. 중간에 뭔가 표현이 있는데 형용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상을 만들어내고 땅은 형을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이 주역 대사전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주역 대사전에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상은 이 상자죠. 요 형은 요 형자입니다.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이 있기 전에 어떤 기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인지학과 과학의 관계가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미세한 어떤 보이지 않는 운동을 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약간 볼똥말똥합니다. 액체 형태로 보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시각화에 물리적인 시각화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형은 눈에 보입니다. 질은 또렷이 보이고 물질은 또렷이 보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뭔가 힘의 압축에 의해 가지고 물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흩어져 있는 기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과학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은 얘들만 다룹니다. 얘들만 물리화학 방식으로 다루는 거. 이게 과학인 거죠. 이게 과학인데 왜냐하면 과학은 측정 가능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이것만 다룹니다. 근데 영학은 이걸 다 다룬다는 거죠. 다 다루고 그 관계를 다룬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과 영학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형, 이, 상이라고 했어요. 형이 나타나기 전에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형이 나타난 이유, 그러면 형, 이, 하가 되겠죠. 그래서 동양에서 쓰는 형이상이라는 말과 형이하라는 말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 관념론으로서 형이상학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 형이상의 요 작용들을 실제로 리얼리티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 하는 거로 보는 거지 관념작용이라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 개념에 익숙한 우리들은 동양의 어떤 고전이나 경전에서 형이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걸 관념론이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관념론이 아닙니다. 예컨대 천문의 기운을 다룬다. 이거 형이상학이에요. 예. 해와 달의 작용을 다룬다. 이런 게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와 달의 작용은 운기상의 방식이지 목성의 기운 이런 게 물질로 안 나타나거든요. 아니 물질로 표현이 되기는 하죠. 근데 물질은 그건 최종적인 표현이고 그 전에 이미 작용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물질에 나타나기 전의 상태에서 목성이나 금성의 기운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천문을 읽어서 다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형이상학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굳이 동양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고대에서 하늘과 땅을 가를 때에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작용, 땅은 구체화된 작용,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갈랐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갈랐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인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문제가 있고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행동의 문제가 있죠. 가장 잘 보이는 건 요거죠. 보이는 건 요거죠. 안 보이는 건 이거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이는 건 요거고 안 보이는 건 요거잖아요. 네. 하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시는 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어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공중에 있다, 땅에 있다, 물에 있다 말하지 마라. 공중에 있다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거다.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더 잘 알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특정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게 하늘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상이 만들어낸 헤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석을 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와 같이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깊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과연 타당하고 정확한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개념들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궁리해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세밀하게 상상이라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 영감이라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걸 그닥 세밀하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하고, 상상은 어떻게 발휘되고 어떤 조건에서 발휘된다. 영감은 또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를 전제하고 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사실상 내용상 이 용어만 보고는 슈타이너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우리의 상식적인 용어 이해 방식 가지고는 알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사회적, 상식적 용어 이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슈타이너가 어떤 맥락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제가 고차 상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말은 조차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 조차 상상 영감 직관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조차 상상 영감 직관은 어디에 있나 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아트만의 능력을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직관력은 아트만의 능력입니다. 부트의 능력을 영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나스의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 과정으로 보자면 직관, 영감, 상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달해 왔다는 거죠. 발달해 왔다는 거예요. 발달해 왔다가 어떤 마음의 과정을 한 바퀴 구르고 난 다음 이런 과정을 구른 다음 다시 이번에는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식으로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상실했던 것들을 어떤 특정한 의식 발달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인식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 때 그거를 통합적인 의식으로서의 자아감각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일단 자아 감각의 실제 내용은 저런 건데 도대체 상상 연관직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고감각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사고감각 얘기를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감각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원죄에 빠뜨린다는 얘기를 했죠. 예.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요 소리에서 사운드에서 잡음을 제거해버리고 어떤 질적인 질적인 톤을 뽑아냅니다. 톤을 뽑아내고 이 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톤에서 오버톤을 다시 뽑아냅니다. 오버톤을 뽑아내서 이 오버톤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화음이나 멜로디 같은 거죠. 인간에게 뭔가 인간이 인식 가능하고 인간에게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음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오버톤에서 끝나지 않고 오버톤 시리즈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우리 조성이라고 그러죠. 음악에서는 이걸 조성이라고 그럽니다. 조구성, 스케일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리들을 질서를 매깁니다. 질서를 매겨서 소리값하고 소리는 한문으로는 소리 성자를 쓰죠. 소리값하고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게 표상 형상에 대해서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형상과 표상. 예. 형상, 표상. 형상은 살아있는 센스에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센스 픽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표상은 사실은 우리가 연계해서 가지고 오거나 카르마에서 물려받은 거, 멘탈 픽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요게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요게 동시에 작용해서 이 오버톤 시리즈하고 결합을 해요. 오버톤 시리즈, 그래서 이 상의 작동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 문이, 우리말로는 문이, 한자로는 이게 바로 우리는 글을 문자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 문. 자, 이제 요렇게 결합이 됩니다. 요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형상, 표상, 문의가 결합이 되면 이 문의가 결합이 된 효과로 어떤 의미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인간의 의식 속에 의미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나에게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불쾌한 것이야, 유쾌한 것이야? 아니면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소리에다가 감정을 섞어서 발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시각과 청각이 교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청각 있잖아요. 말은 사실은 소리를 처리하는 방식 속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형상, 표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말 다음으로 말의 발달에 따라서 상상력이 발달하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상상이 발달하고. 그런데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를 하려 그러면 감각의 종합을 통해서 추론 판단에 이르는 능력까지 가야 감각 정보를 통한 세계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것인데, 어린 시절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 추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지지 않고 감각 자극은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인 조급증 같은 것들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 심리적인 조급증의 발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심리 현상이 공상, 환상, 망상, 언어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발달과 함께 공상, 상상이 세계에 실제로 직진을 못하고 공상, 환상, 망상을 겪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대량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인식에 대량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게 또 다른 의미로는 오류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라고 봐서 원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원죄는 우리가 세상을 감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게 우리한테 원형적으로 주어진 죄의 굴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 새롭게? 그럼 예전의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특정 시기에 인간의 우리들, 오장육부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황금 비율의 관절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380개의 관절 뼈마디와 또 그 개수 비슷한 신경락들로 세상을 만나야 되는 이 인간. 그런데 감각은 자유의 철학에서 말했다시피 세상을 전부 쪼개서 분리인식하게끔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인식하는 것들을 안에 가지고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재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재조합을 해야만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타고났다는 게 원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원죄는 도덕적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죄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합당한 거죠. 인간에게는 정죄하거나 단죄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의 그냥 운명적인 존재 방식인데, 이 존재 방식을 도덕적 죄악으로, 사회 규범적 죄악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네. 자, 뭐 제가 종교로 이해를 위해서 그냥 사례로 곁들여 얘기를 한 겁니다.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말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상상력이 폭발합니다. 근데 상상력이 폭발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말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기억력, 그 다음에 어떤 추리력, 뭐 논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단계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려면 언어가 가지고 오는 최초의 효과는 기억의 폭발인데, 이 기억의 폭발 이후에 나열적인 기억, 개별 기억들만 가지고는 이것이 체계화,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 소통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우리 인간이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인 인식을 퍼셉이라고 합니다. 퍼셉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개별자, 퍼라는 게 개별자죠. 개별자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이걸 퍼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이라고 하죠. 감각, 지각. 근데 저 감각, 지각만 가지고는 사회적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로 이게 귀결이 돼야 된다. 언어가. 예. 그래서 어린애들의 언어는 뭐 말 그대로 전형적인 퍼셉이죠. 아이들의 언어는 전형적인 퍼셉입니다. 자기 기분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언어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어라는 말에 이미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로 이거 맞죠? 두 개 끊는 거. 이게 언이죠. 근데 어에는 여기 나오자죠. 아니, 다섯 오자죠. 밑에 입구자가 붙으면 나오자죠. 그런데 이게 어떤 깨달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데 언과 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말을 다 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고 체계화되고 사회화된 걸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라고 하지 국언이라고 안 하죠. 예. 정제되고 체계화된 언어, 정제되고 체계화된 말, 요거를 어라고 하는 거죠. 언과 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언에서 어로 발달하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 의식에 있어서는 퍼셉에서 컨셉으로 발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퍼셉에서 컨셉으로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갑니다. 그럼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컨셉을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념이라고 하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 하면 개별적인 나열된 지식들이 있어요. 이 나열된 지식들 안에서 공통의 본질 이런 걸 뽑아내야 돼요. 이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 그 공통의 본질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추상화를 한 다음에
결합시켜서 의미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인간 혼용에 관한 지혜라는 이 책에서 사고 감각을 개념 감각이라고 했어요. 개념 감각. 개념 감각이라고 합니다. 개념 형성 감각이라는 거죠. 원래 사고의 본질적인 작용은 어떤 것들을 통합해내는 힘에 있다고 자유의 철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각이 흐트러뜨린 이 세계 이해를 사고가 재통합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고는 감각의 어떤 분리 작업들을 통합해내는데 그 통합해놓은 이제 초기 형태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성이다, 이성이다. 이걸 개념 형성 능력을 오성이라고 하거든요. 정의상. 그러면 이제 오성혼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 형성을 바탕으로 마음의 어떤 심리적, 그 다음에 의식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성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이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쭉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논리력이 발생합니다. 논리력이 발생하면 추론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추론 능력이 발달을 하면 판단 능력까지 가게 됩니다. 요 전 과정을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념으로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말의 세계에서 문자의 세계로 넘어오는 방식인 거죠. 말의 세계는 기본적인 기분 감정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 글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아닙니다.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과 글이 이토록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각혼의 발달이 필요하거나 상상력의 보존이 필요한 나이대 아이들은 글을 일찍 가르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글을 일찍 가르치는 것이 의식에 말하자면 어떤 그 정말 순서를 바꾸는 선행학습에 파괴적 부작용을 준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에서 언어를 10살 전후에 문자를 10살 전후에 가르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배경 이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고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감각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네, 개념화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개념화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사고도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재통합 하면서 가는데 첫 성장 과정에서의 통합은 감각 자극들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각 자극을 통합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언어의 효과가 공상, 환상, 망상으로 잘 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류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오류를 일으킨 상태에서 감각혼적인 발달을 이제 혼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미 이 안에서도 어떤 그 언어의 발달은 이미 일어났거든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실제로 제가 이걸 시계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달하는 나이대가 있을 텐데 요게 말하기죠. 운동 감각이 말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말하기입니다. 말하기가 보통 몇 살 때 발달합니까? 4세 전후. 근데 그 말하기 전에 인간에게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한 번 있죠. 인간이 이 각각의 감각들이 발달할 때 인간이 신체적으로도 표관하게 다른 발달 과정을 겪는 그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4세 때 말하기, 이거는 의식의 혁명입니다. 근데 4세 이전에 의식의 혁명을 예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직립. 2, 3세 사이에 일어나죠. 직립. 네. 직립이 안 일어나면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직립이 일어나야만 온몸의 어떤 장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 감각이 뇌신경과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감각의 정보들이 뇌를 거쳐가지고 재구성되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장부와 혈액순환, 신진대사 기관들의 어떤 자리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직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직립을 할 때부터 인간의 의식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또 한 번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폭발하고 상상력이 폭발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균형 감각이 발달할 때 이때 뭐가 일어나냐? 생각하기가 일어납니다. 요때 이 생각하기라고 하는 것은 요때 요 생각의 결과 우리는 사회화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게 제가 고차라고 했는데 요때 요 상상 영감 직관 이거는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지나가 버린 과정들이잖아요. 이게 저차인 거죠. 고차하고 대비해서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차하고 대비해서 그럼 고차와 저차의 차이는 뭐냐? 고차는 우리가 인식 오류에 빠졌던 이 시행착오의 혼의 과정들을 거쳐서 넘어갔다는 거고, 예, 저차는 거기에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차와 저차가 서로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12감각을 쭉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면적으로 다시 재배열을 해보자면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출생, 여기는 뭐 죽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사망. 근데 우리가 뭐 나이 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는 건 아니죠. 그냥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은 겁니다. 늘어뜨려 놨는데 필연적으로 인간은 처음에는 직관 능력을 가집니다. 직관, 영감, 상상 이라는 식으로 우리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의식의 변화 과정들을 자각하지는 못해요. 자각할 만큼의 의식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혼, 요건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보통 우리가 이걸 의지작용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우리는 감성작용이라고 하고 이 영역을 우리는 사고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의지감성 사고를 쓸 때 사고는 영적인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사고라는 말의 통상적인 이해는 모든 종류의 지능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사고라고 해버리잖아요. 생각하고 사고를 구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 용어 쓰는 방식하고 슈타이너가 맥락적으로 쓰는 걸 구별을 안 해버리면 무한한 어떤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쓸 때 어느 때는 무슨 맥락으로 쓰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때 각각 직립을 하고 말을 배우고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의 과정을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혼의 세계로 들어오면 몸이 나의 중심이던 때에서 혼이 나의 중심인 때로, 마음이 나의 중심인 때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나의 중심인 때로 들어오면 먼저 발달하는 것은 감각혼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이거는 감성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오성혼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개념 논리의 발달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요때는 기분 감정만 있고 요때는 개념 논리만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기분 감정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위에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평생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근본적인 기분 감정의 영향이 이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개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인간 혼용에 관한 지혜에서도 보면 오성혼의 그 어떤 우리 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각혼에 비해 가지고 10분의 1도 안 되게 나와 있어요. 예, 생기긴 생기는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주는 영향은 감각혼이 훨씬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감각혼과 오성혼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의식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사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의식적인 힘을 반감이라고 하죠. 이건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힘은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감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러브, 헤이트, 쌍, 사랑하고 정하고 하는 거. 바로 기분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고 정하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편가르게 하는 거. 작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또 도덕적 판단에 앞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발달의 정상 필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러브 헤이트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쪽에서 나오고, 반면에 요거는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인과적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작용이 사고 쪽의 영역으로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과 반감의 일종의 막 서로 섞이는 혼돈스러운 영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의 힘이 더 쓸 때도 있고 반감의 힘이 더 쓸 때도 있고, 발달 성향에 따라서 이쪽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클 때가 있을 수가 있고, 이쪽이 더 클 때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량의 인식 오류.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이 지점이 원죄로 들어가는 지점인 거죠. 원죄로 들어가는 지점. 상상이 나쁜 게 아닌데, 상상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상, 환상, 망상으로 막 치달리는 영역인 거죠, 여기가. 그런데 이쪽에서 아까 봤다시피 상상력, 자아감각의 실제 내용이 상상, 영감, 직감 감각이라고 슈타인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감각에서 이거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이쪽을 고차 상상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쪽에서도 상상력이 작동을 하는데 이건 구원의 상징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사고가 확장되는 과정을,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좁히고 넓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건 자의식이에요. 우리의 자의식이에요. 사실은 어린애들일수록 만물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죠. 주변의 사물과 자기를 구별을 못하죠. 세상과 통합된 의식을 상대적으로 영아들일수록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구별의식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 안에서도 뭔가 사회적인 마음과 자기의 어떤 충동, 본능적인 것을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의식세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의식세계가 좁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질서 잡힌 사회화 과정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언어의 어떤 개념 형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회 질서에 어떤 부합하는 사고 속으로, 이게 사고 자체가 딱 정형화되고 틀 지워지게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혼의 세계에서 겪는 무지, 불안, 조바심, 권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언어와 함께 의식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영적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것이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아내고 빠져나올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영적이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류의 세계 속에 있는 이걸 가지고는 오류를 못 빠져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이 오류를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주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얘를 강조하는 거죠. 요거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얘가 작동했듯이 나갈 때도 얘의 힘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뭔데? 얘가 사구성체적으로 보자면 얘가 아스트랄입니다. 아스트랄이 작동하는 거죠. 얘도 아스트랄입니다. 당연히. 그럼 아스트랄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아스트랄은 기본적인 그 성질이 어떤 관심을 외부를 향해서 강하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강하게 분산시키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한 확장하면 안 되잖아요. 확장을 한 다음에 포섭을 해야 되잖아요. 의식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확장 포섭, 확장 포섭, 확장 포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아스트랄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그만 실제에 대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현상들을 자꾸 의식적으로 뻗쳐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이 있음으로써 협력할 줄 아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같은 신을 믿으면 우리 편, 같은 조상이 있으면 우리 편, 예. 같은 어떤 역사를 공유하면 우리 편. 이거 사실 상상이거든요. 상상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상상의 공동체를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그 상상 그 자체는 허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았을 때 허구일 수도 있는 이것이 실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상상하는 힘을 통해서 세계로 관심을 뻗치고 인간과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문명 발달을 해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게 한편으로는 발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죠? 맞잖아요. 어린애한테 있어서도 이게 사회적 발달 과정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달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신의 세계, 영의 세계는 대체로 이게 다 영적인 거죠. 이것도 다 영적이듯이. 그렇죠. 이건 왜 영적인가 하면 우리는 영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회화가 되기 전에는 그 영적인 어떤 성질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실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서서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이 제일 영성이 센 쪽이네요, 그죠? 영성이 센 쪽입니다. 그럼 인투이션이 제일 세요. 근데 인튜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 번째 단계는 인스퍼죠. 이렇게 나가죠. 세 번째 단계는 이미지죠. 이미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직관력이라고 하는 게 뭐지? 뭘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상과 바로 일체감을 느끼는 걸 직관력이라고 해요. 낮은 수준의 직관력은 그래서 많은 경우 착각이죠. 자기의 기분 감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높은 수준의 직관력은 신적인 능력이겠죠. 쉽게 말해서 척 보면 압니다. 근데 실제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인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나? 튜이가 일어난대요. T-H-E-O 테오에 소피를 붙이면 테오소피, 신지학이라고 하죠. 이게 신입니다. 신입니다. 근데 더 쪼개면 TH하고 EO하고 쪼개집니다. 예. 그래서 테오, 그러면 신이 말한다거든요. 신의 소리, 이런 겁니다. 신의 소리인데,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TH로 표시를 합니다. TH로 표시되는 것들이 나중에 발음상, God, TH가 이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영어 쪽으로 넘어와서 God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God로 바뀌게 되는, TH가 G로 바뀌는 발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TH의 쓰임새를 보면 전부 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 TH로 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TH로 되어 있는 거, this, that, there, then. 예. 그래서 여기 보면 TU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묶어서 T, 요걸 묶어서 U예요. into라고 하면 안에서 신성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신성한 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신적 직관이 되는 거예요. 신적 직관. 그러니까 이는 빼버리고 투이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즉각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보통 신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이 이게 있었다고 하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감각이 개발되기 전, 감각이 개발되기 전, 감각이 개발이 안 됐을 때도 인간들은 어쨌든 낮과 밤 동안의 생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세상을 접했단 말이야. 아직까지 이거를 후각, 미각, 시각 혹은 운동감각, 균형감각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각의 영향은 개발됐을 때보다 당연히 덜 받죠. 덜 받죠. 0세, 1세, 2세 아이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0세, 1세, 2세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만날까? 사물과 자기를 분리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물과 자기를 분리 못하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선입관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상태를 온 존재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느낌과 어떤 논리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상태를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아시기에는 직관력밖에 없는 거예요. 직관력밖에 없다가 감각 발달이 시작되면 그 직관력이 희미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직관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확신이죠. 자기가 즉각 인식하는 그것이 즉각 자기 확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구별할 줄 알고 어떤 세상에 대한 분리의식들도 더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직관에 대한 이 직관 능력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요게 희미해집니다. 요게 희미해지지만 계속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꿈과 현실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한 3세, 4세, 5세 요 정도 아이들은 꿈과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수준이거든. 꿈과 현실을 구별을 못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모호하지만 어떤 영적인 기운들과 현실적인 자각들 사이에서 이게 공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의 느낌, 인식을. 이 스피레이션을 보면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네. 스피릿. 이걸 우리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신이라고 하고, 이건 영이라고 하고, 신령한 거네. 신령한 겁니다. 이런 신령한 의식들을 거쳐서 말하자면 우리는 표현할 때는 이건 잠의 세계, 이건 꿈의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거는 깨의 세계. 단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로 보자면 거의 사회적 자각이 안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현실과 어떤 현실적 실제적 구체성이 뭉그러진 영적인 느낌을 막 섞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감각 자극에 의해서 드디어 의식화된 대상으로 재구성을 할 때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말하기, 생각하기라고 하는 발달 과정들도 따라가는 거고. 자, 이미지네이션의 이 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매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로 자를 수 있죠. I는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MA로 시작되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Material, Mother, Matter, Mountain. 그래도 O지만 MA나 O나 뒤에 모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Move.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현상 형태로 형태가 드러난다. 형상이 드러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안에서 뭔가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의식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픽처, 멘탈 픽처, 센스 픽처 이런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G는 뭡니까? G는 generate, genuine. 이게 뭡니까? 다 기원하다 이런 거잖아요. 몸으로부터 나다. 한마디로 그림이 떠오르는 겁니다. 형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미지는 의식 안에서 형상이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상이 떠오르는 작업, 바로 이 이미지 작업이 아까 인간의 의식 발달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들을 사운드에서 톤을 뽑고, 톤에서 오버톤을 뽑고, 오버톤에서 오버톤 시리즈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멘탈 픽처, 센스 픽처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시각화로 가져갑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그러면 거기서 컨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을 끌고 온 것도 이미지의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언어가 지각과 개념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이 상상력이에요. 그 추진하는 힘이 상상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상력은 확장하고 결합하고, 확장하고 결합하고, 확장하고 결합해서 머릿속에 형상을 떠올리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상 없어도 알던 시절, 형상 없이 인식하던 시절, 인투이션. 그 다음에 그런 형상과 영적인 어떤 느낌이 막 섞여 있던 시절, 인스피레이션. 그리고는 드디어 인간적 형상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시절, 상상력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옛 이야기라든가 동화 들려주는 것도 다 이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요거는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강화시켜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 뒤도 힘듭니다. 이미 사회적 학습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의 어떤 정형적 틀들을 흡수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매개가 돼서 양쪽 세계를 연결해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식 오류의 세계가 가지고 오는 한계들을 어느 순간에 이해했을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네, 한계가 있네. 숫자로 표현하는 게, 물질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네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다른 방식의 의식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능력은 오로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상상을, 예를 들어서 과학이 있고 영학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포환 관계가 얘들은 운기상향을 다 다루고, 그죠? 예, 운기상정 이런 걸 다 다루고, 여기에는 운기상까지 다 다루고, 여기는 형, 질, 물 이런 걸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안의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류를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이제 이걸 극복하려면 요 바깥 세계와 이 안의 세계의 가교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확장하고 재흡수하고, 확장하고 재흡수하고, 확장하고 재흡수하고. 이것을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노이즘. 이 두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공통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걸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이론론적 태도를 가질 때만 우리는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유의 철학이 슈타이너의 출사표였는데 슈타이너는 그 출사표에서 유기적이란 말은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역동적인 이론론적인 태도로 사고를 할 때만 우리는 영적인 인식의 지평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자유의 철학 8장, 9장, 10장 쪽에서 아주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론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그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에도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 능력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능력이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쪽 세계와의 연결을 일단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그 물꼬가 터진 상태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감 능력, 잃어버렸던 직관 능력을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 세계를 몰랐을 때는 이 세계에 푹 빠져 살지만 이 세계를 알았을 때는 이거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알면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유명한 얘기를 하죠.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모른다. 물질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물질의 기원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그 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물질의 중요성, 기술적 진보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단지 그 물질의 발달, 도구의 발달,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의 영적 기원, 영적 어떤 원인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적 원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요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현상 형태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운기상의 작용들하고 관련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연관 지어서 그 전체적인 하나의 유기체적 질서 속에서만 우리가 소위 물질의 운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해하는 게 물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는 이 이분법이 굉장히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대적 이분법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 같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와 유사한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고, 이건 다 비슷한 멘탈리티 속에서 같이 돌아가는 거다. 같이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이론론의 세계에 살다가 이분법의 세계에 살다가 어떤 자각에 의해서 다시 재차 새롭게 이론론의 세계를 회복했을 때, 그리고 이 세계의 의식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자아감각이 개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아감각. 그래서 이 자아감각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거를 이 사고과정, 이런 의미에서 어떤 통합과정을 슈타인은 어떤 힘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청각은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죠. 언어는 대천사가 우리의 언어를 이끌어간다 그러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천사 대천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진짜로 세속적으로 이게 1대1 대응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근데 뭐 해석은 조금 미뤄두고, 대천사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민족혼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집단령이 우리의 언어의 구성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뭐 언어는 개인으로부터 발생은 절대 안 되죠. 사회적 집단적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사고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천사, 대천사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때 슈타이너가 그리스도의 힘이 사고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통합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합 능력. 그 통합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력이 곧바로 제대로 작동하면 통합 능력이 되는 거죠. 확장하고 재보습하고, 확장하고 재보습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들이 탁 터졌을 때 그걸 자아감각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4, 5년 전에 12감각에 대한 글 속에서 자아감각은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명제, 예, 앞에 나 말고 두 번째 나, 신과의 합일의식을 회복한 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자아감각을 이해해야 된다. 슈타인은 그런 의미로 자아감각을 얘기한 것이다 하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양평자유학교 어느 게시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이 아마 아직도 게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자아감각의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청각, 언어감각을 통해서 인간이 원죄 구조로 빠져들고, 다시 사고감각, 최종적으로는 자아감각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오류의 세계, 한 번은 오류의 세계에 빠져들고 또 한 번은 영성에 대한 회복을 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인간의 어떤 삶의 본질적 파노라마로서 12감각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이리트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오이리트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관 연관 상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상상, 얘를 보존을 해야 나중에 다시 이쪽에서 상상력이 필요할 때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이때 강화를 시켜줘야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동화 많이 들려주고 이런 거죠. 동화 많이 들려주는 거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언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언어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몸으로 표현합니다. 바디랭귀지. 막 손발로 막 허우적대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몸짓 언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알이가 있어요.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 그 다음에 인칭과 시제를 갖춘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언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언어. 그러면서 이 언어의 확장에 의해서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상상의 세계에서
환상, 망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요 과정들이 있는데 오이르티미는 사실은 비집을 뭘? 맞나? 스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피치가 뭐죠? 예시. 네? CH? 아, 제가 영어 스펠에 약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이는 언어라는 거죠. 보이는 언어. 보이는 언어가 뭡니까? 요게 보이는 언어죠. 요게 보이는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어. 근데 우리는 이미 이쪽 세계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이리트미는 이쪽 세계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언어, 사회화된 언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게 오이리트미인 거죠. 왜 상기를 시키느냐? 이 상기하는 노력에 의해서 상상력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존된 상상력이 언젠가 우리가 이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발휘가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상상력의 어떤 잠재력들이 의식적으로 이거를 초월하고자 할 때, 극복하고자 할 때 다 우리의 내적 힘이 돼준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동화를 들려주거나 오이리트미를 일정하게 계속 훈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상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체험과 예술 활동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 논리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항상 유지하도록 정답 찾기 같은 거 하지 않고 개념 정의 같은 거 하지 않고 항상 유연한 사고의 재료로만 지식을 대하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도르프 교육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 원칙들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가 될 때 인간은 비록 원죄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피할 수가 없지만 다시 자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발도르프 교육의 전체 이념인 것이고, 또한 슈타인의 12강강론에서도 그 구성에서도 이것이 슈타인가 일부러 짜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도출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에 대한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